레빌, 데이터는 배열이다 입니다. 이번 랩에는 분류기가 없습니다. 학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첫 랩을 데이터의 형태에 쓰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14편에서 다룰 모든 비용이 데이터가 메모리에 놓이는 방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새 항목을 보십시오. 주제는 이미지가 정수 64개라는 사실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행과 열이 어떻게 하나의 주소로 바뀌는지입니다. 실습 내용은 그 값을 실제로 메모리 파일로 써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지를 8 곱하기 8 격자로 봅니다. 가로 8칸, 세로 8칸이라는 2차원 구조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메모리는 격자를 알지 못합니다. 메모리에는 0번지부터 시작하는 한 줄의 주소만 있습니다. 그 간극이 이번 랩의 주제입니다. 이번 랩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8 곱하기 8, 64픽셀의 손글씨 숫자입니다. 랩리스트보다 작은 데이터셋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손으로 셀 수 있는 크기여야 회로로 환산할 때 감각이 생깁니다. 이번 랩의 기준이 되는 그림입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왼쪽 위를 보십시오. 8 곱하기 8 격자가 있습니다. 손으로 쓴 숫자 하나가 64개의 칸에 담겨 있고 값이 클수록 진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이것은 2차원입니다. 가로로 8칸, 세로로 8칸이라는 구조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메모리에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메모리에는 0번지, 1번지, 2번지처럼 번호가 붙은 한 줄의 칸만 있습니다. 이 둘을 잇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격자 위에 주황색 실을 보십시오. 8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끝에 닿으면 다음 줄의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순서를 8번 되풀이하면 64개의 값을 모두 읽게 됩니다. 그 결과가 아래에 한 줄 띠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메모리가 보는 형태입니다. 이제 노란색 테두리가 둘러진 두 칸을 확인하십시오. 위 격자에서는 3행 5열이고 아래띠에서는 29번째입니다. 같은 값입니다. 그러면 29라는 번호는 어디서 나왔는가? 앞선 줄을 모두 지나왔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3행이라는 말은 0행, 1행, 2행, 세 줄을 이미 지나왔다는 뜻이고 한 줄이 8칸이므로 24칸을 지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줄에서 5칸을 더 갔으니 24에 5를 더해 29가 됩니다. 정리하면 행번호의 폭을 곱하고 열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의 계산이 15랩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회로 쪽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곱셈은 회로에서 값비싼 연산인데 여기서는 폭이 8입니다. 이는 2의 세제곱이므로 곱셈기를 쓰지 않고 세 비트만 왼쪽으로 밀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밀기는 배선의 위치를 옮기는 일이라 추가 회로가 들지 않습니다. 즉 2차원을 1차원으로 바꾸는 작업이 회로에서는 배선 몇 개로 끝납니다. 폭을 2의 거죽잭신곱으로 잡는 관행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값이 차지하는 폭을 보겠습니다. 밑쪽 긴 눈금자는 1바이트가 담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0에서 255까지입니다. 그런데 왼쪽 끝에 짧은 구간만 진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이 교재가 쓰는 데이터의 픽셀 값은 0에서 16까지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8개의 비트 칸이 있고 왼쪽 3칸은 점선으로 비어 있습니다. 0에서 16까지를 담는 데는 5비트면 충분하므로 8비트를 쓰면 위쪽 3비트는 언제나 0입니다. 오른쪽에 그 빈 부분만 모아놓았습니다. 전체의 37.5%입니다. 왜 이것을 세는가? 비트 폭이 곧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용량도 곱셈기 면적도 배선의 수도 모두 비트 폭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곱셈기는 폭의 제곱에 비례해 면적이 커지므로 폭을 절반으로 줄이면 면적이 4분의 1이 됩니다. 이 사실은 제 랩 11에서 다시 나옵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비트가 있다는 것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학습이라는 절차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화면에 같은 숫자를 쓴 12개의 표본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은 획이 굵고 어떤 것은 가늘며 어떤 것은 기울어 있고 어떤 것은 곧습니다. 위치도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은 이 12개를 같은 숫자로 알아봅니다.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을 글로 적을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0이라고 적어봅니다. 그런데 획이 굵게 그려진 표본에서는 가운데가 메어져 조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느슨하게 바꿉니다. 이번에는 숫자 6이나 9까지 걸려듭니다. 조건을 하나 고칠 때마다 다른 곳이 어긋납니다. 테두리가 닫혀 있는지를 보자고 하면 획이 끊긴 표본이 걸리고 세로 길이가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 작게 쓴 표본이 걸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오른쪽을 확인하십시오. 12개를 모두 겹쳐놓은 결과입니다. 윤곽이 흐려져 뭉치만 남습니다. 어느 자리에 획이 있는지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일한 규칙으로 기술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바꿉니다. 규칙을 사람이 적어주는 대신
정답이 붙은 표본을 많이 주고 그 안에서 값을 찾게 합니다. 그것이 학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자리가 판단에 얼마나 관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를 데이터에서 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숫자를 가중치라고 부르고 다음 랩에서 직접 만들어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두겠습니다. 학습은 대안입니다. 규칙을 적을 수 있는 문제라면 적는 편이 낫습니다. 규칙을 적으면 회로가 작아지고 동작을 예측할 수 있고 검증도 수월합니다. 레보에서 다룰 결정 트리가 바로 그런 방식이며 곱셈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규칙을 적을 수 없을 때 비로소 학습을 씁니다. 그리고 학습을 쓰는 순간 곱셈과 메모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 대가가 얼마인지를 재는 것이 이 교재가 하는 일입니다. 메모리에 값이 놓이는 시점을 보겠습니다. 위쪽에 메모리 파일이 있습니다. 텍스트로 적힌 숫자들의 목록입니다. 그 내용이 깔때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는 칩 안의 메모리 격자입니다. 아래쪽부터 차례로 값이 채워지고 위쪽은 아직 정선으로 비어 있습니다. 채워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위에 초록색 기호를 확인하십시오. 전원입니다. FPGA는 전원이 켜지는 순간 이 파일을 읽어 내부 메모리의 초기 값으로 삼습니다. 파이썬에서 만든 배열과 칩 안의 읽기 전용 메모리 초기 값은 같은 것입니다. 형식만 다릅니다. 왜 이것을 첫 랩에서 말하는가? 파이썬과 회로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미리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4편 동안 파이썬으로 값을 만들게 되는데 그 값들이 결국 이 파일 형식으로 칩에 들어갑니다. 가중치도 바이어스도 입력 이미지도 모두 같은 방식입니다. 이번 랩에서 메모리 파일을 직접 써보는 실습이 뒤에서 회로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번 랩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화면을 세로로 가르는 굵은 벽이 있습니다. 왼쪽은 PC에서 하는 일이고 오른쪽은 칩에서 하는 일입니다. 왼쪽을 보십시오. 데이터 더미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큰 쪽은 학습에 쓰고 작은 쪽은 봉투에 넣어 봉에 둡니다. 그 아래 눈금판은 채점입니다.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직하게 재기 위해 서입니다. 학습에 쓴 데이터로 다시 채점하면 실제보다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톱니바퀴는 학습이고 그 결과로 가중치 카드 한 장이 나옵니다. 이제 벽을 보십시오. 회색 막대 2개가 벽에다 멈춰 있습니다. 나누는 일과 채점하는 일은 벽을 넘지 못합니다. 벽에는 틈이 하나뿐이고 그리로 지나가는 것은 가중치 카드 하나입니다. 왜 이 그림을 그렸는가? 머신러닝 개념 가운데 회로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흐리지 않고 밝히는 편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훈련과 테스트의 분리는 방법론이고 칩에 합성되는 것은 완성된 가중치 하나입니다. 코드와 형상입니다. 이 형식은 15랩에서 계속 나오므로 처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노트북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오른쪽은 그 코드 덩어리가 하는 일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두겠습니다. 코드 한 줄과 도형 하나를 짝지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줄과 도형을 하나씩 이어 놓으면 보는 사람의 눈이 그 대응이 맞는지 검증하는 데 쏠립니다. 대응이 하나만 어긋나도 그림 전체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에서 줄 순서를 바꾸거나 변수 이름만 고쳐도 그림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코드 전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오며 안에서 무엇이 되풀이되는지를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를 고쳐도 그림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8 곱하기 8 격자가 왼쪽에서 들어갑니다. 화살표를 지나면 한 줄 띠가 나옵니다. 리쉐이프라는 한 번의 호출로 2차원 배열이 1차원 주소 공간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값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메모리에 놓인 순서도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그 값들을 몇 행, 몇 절로 읽을지에 대한 약속뿐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은 회로에서 아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래의 회색 글씨를 확인하십시오. 우물정자로 시작하는 줄들입니다. 코드에서 주석을 뜻하는 기호이고 여기서는 실행 결과를 적어두는 데 씁니다. 64칸 한 줄, 3행 5열은 29번, 한 장에 64바이트입니다. 이 값들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노트북을 실행한 로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코드를 실행하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 형식을 쓰는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코드를 읽는 분은 왼쪽을 보시면 되고 코드를 읽지 않는 분은 오른쪽 그림만으로 그 코드가 하는 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이 형식도 랩마다 반복되므로 처음에 읽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검은 창은 터미널입니다. 위쪽 막대에 적힌 것이 이번 랩에서 실행하는 노트북 파일의 이름입니다. 랩01 dataArray.py입니다. 저장소에서 받은 폴더를 주피터를 그 폴더에서 열고 %run 명령으로 이 파일을 실행하면 아래에 보이는 출력이 그대로 나옵니다. 창 안에 보십시오.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밑부분은 이번 랩에서 다룬 값들입니다.
첫 줄은 픽셀의 최대값이 16이라는 것이고, 둘째 줄은 그것을 담는데 5비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셋째 줄은 실제로는 8비트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슬라이드에서 눈금자와 비트 칸으로 보여드린 내용이 숫자로 다시 나온 것입니다. 넷째 줄은 3행5열, 픽셀이 29번 주소라는 확인입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에서 금색 테두리로 짝지어 보여드린 그 값입니다. 즉, 그림으로 본 것을 여기서 숫자로 다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아랫부분은 결과표입니다. 네 괄호 안에 편번호와 제목이 있고 그 아래 네 항목이 차례로 나옵니다. 곱셈, 비교, 메모리, 정확도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비용 모델이 바로 이 표입니다. 이번 랩에서는 메모리 한 칸에만 64바이트가 적혀 있고 나머지 셋은 줄표로 비어 있습니다. 물류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드 기준 배분율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0.0%입니다. 이 창을 넣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에 적힌 모든 숫자가 이 출력에서 나온 값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산해 적은 것이 아니라 노트북을 실행한 결과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파일을 실행하면 같은 값이 나오는지 이 창과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음용 실습입니다. 이 형식도 램마다 반복되므로 읽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가 3장 있고 각 카드가 여러분이 직접 바꾸어 볼 수 있는 항목 하나를 가리킵니다. 카드 위쪽에 항목 이름이 있고 그 아래 새글씨가 이 항목을 바꾸어 보는 목적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려고 이것을 바꾸는지 먼저 밝혀둔 것입니다. 그 아래 검은 칸에는 파일 이름과 줄번호 그리고 고쳐야 할 코드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랩 영유 데이터 asarray.py에 몇 번째 줄이라고 나오면 그 파일을 열어 그 줄을 찾으면 됩니다. 줄번호는 주소까지 포함해 센 것이므로 편집기에 보이는 번호와 그대로 맞습니다. 맨 아래에는 값을 바꾸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두겠습니다. 이 결과들은 제가 예상해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값을 바꾸어 실행하고 그 출력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같은 값으로 바꾸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르게 나온다면 어딘가에서 다른 것을 고쳤다는 뜻이므로 되짚어 보시면 됩니다. 실습하실 때 순서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꾸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스스로 예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바꾸어 실행하고 예상과 맞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맞았다면 그 원리를 이해한 것이고 틀렸다면 이해가 어긋난 지점을 찾은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항목은 서로 성격이 다르게 골랐습니다. 하나는 값을 바꾸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 하나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 것, 하나는 가정을 바꾸면 결론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바꿔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실습입니다. 그것이 회로에서 무엇을 생략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번 웹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미지는 정수 64개이며 주소는 행번호의 폭을 곱하고 열을 더해 구한다는 것입니다. 측정한 값은 한 장에 64바이트, 보드 메모리의 0.0%입니다. 네 항목 가운데 메모리 한 칸만 채워졌습니다. 곱셈도, 비교도, 정확도도 아직 비어 있습니다. 빈 칸도 정보입니다. 이번 랩에는 분류기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랩마다 끝에서 이 표가 한 칸씩 채워지고 랩 10에서 6모델이 모두 올라간 표를 함께 읽게 됩니다. 다음 랩은 곱셈 누산 한 줄입니다. 픽셀마다 가중치를 하나씩 곱해 모두 더하면 숫자 하나가 나옵니다. 모든 가속기의 최소 단위이며 여기서 처음으로 곱셈기 1개와 64사이클을 만납니다. 그리고 곱셈기 개수와 사이클 수를 맞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하드웨어 설계의 첫 번째 자유도입니다. 랩 2 곱셈 누산 한 줄입니다. 이 랩에서 처음으로 연산이 등장합니다. 화면의 세 항목을 보십시오. 주제는 곱셈, 누산 한 단위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가중합과 임계값입니다. 실습 내용은 숫자 0과 나머지를 가르는 분류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의 연산에 웹 하나를 쓰는가? 이 연산이 신경망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층은 이것의 반복이고 합성곱도 이것을 창 안에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랩에서 하드웨어 설계의 첫 번째 자유도를 만납니다. 곱셈기 개수와 사이클 수를 서로 맞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곱셈 누산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곱하고 더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영어로는 multiply accumulate라고 하고 줄여서 맥이라고 씁니다. 앞으로 이 교재에서 곱셈 횟수라고 하면 이 묶음을 몇 번 했는지를 뜻합니다. 연산 한 단위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왼쪽에 물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이 픽셀 값입니다. 값이 클수록 물이 높이 차 있습니다. 가운데 원은 밸브입니다. 열린 각도가 가중치입니다. 가중치가 크면 많이 열리고 작으면 조금 열립니다. 오른쪽을 확인하십시오.
늘린 만큼만 물이 흘러 계량컵에 고입니다. 곱셈이란 크기를 조절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픽셀 값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중치가 허락한 만큼만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량컵에 고이는 일이 누산입니다. 오른쪽 위에 회색 막대들을 보십시오. 같은 일이 64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곱셈 누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픽셀 수만큼 되풀이됩니다. 여기서 밸브라는 비유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곱셈을 두 수의 곱으로만 보면 회로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가중치가 문을 얼마나 여는가로 보면 값이 큰 픽셀이라도 가중치가 작으면 조금밖에 지나가지 못한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중치의 부호가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왼쪽에 숫자 이미지가 있는데 밝은 칸마다 색이 입혀져 있습니다. 파란 칸은 가중치가 양수인 자리이고 붉은 칸은 음수인 자리입니다. 각 칸에서 밧줄이 뻗어나와 오른쪽 막대의 표식을 당깁니다. 파란 밧줄은 위로, 붉은 밧줄은 아래로 당깁니다. 밧줄의 굵기를 확인하십시오. 굵은 것은 그 픽셀이 판단에 크게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표식은 0보다 위에 멈춰 있습니다. 이 입력이 숫자 0이라는 판단입니다. 가중치의 부호는 그 픽셀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정하고 크기는 발언의 세기를 정합니다. 이 그림에서 밧줄이 뻗어나온 칸만 판정에 관여한다는 점도 확인해 두십시오. 값이 0인 어두운 칸은 무엇을 곱해도 0이므로 점수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손글씨 이미지는 대부분의 칸이 0이라 실제로 판정에 관여하는 칸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 랩에서 기준이 되는 그림입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3개의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왼쪽은 가로로 64칸, 세로로 1칸입니다. 가운데는 8 곱하기 8입니다. 오른쪽은 세로로 64칸, 가로로 1칸입니다. 모양이 전혀 다른데 칸의 개수는 모두 64개로 같습니다. 이제 각 도형의 왼쪽을 보십시오. 짙은 남색 블록이 있습니다. 곱셈기의 개수입니다. 왼쪽 도형은 곱셈기가 1개, 가운데는 8개, 오른쪽은 64개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주황색 선을 보십시오. 시간입니다. 왼쪽은 64칸만큼 길고 가운데는 8칸, 오른쪽은 1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곱셈기를 1개만 두면 64사이클이 걸리고 64개를 두면 1사이클에 끝납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곱셈의 청횟수는 64번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것을 몇 개의 회로가 몇 번에 나누어 하느냐입니다. 이것이 하드웨어 설계에서 자주 마주치는 거래입니다. 면적을 넓히면 시간이 줄고 좁히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던 분들에게는 낯선 감각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연산의 수를 줄이는 것이 곧 최적화인데 하드웨어에서는 횟수가 같아도 배치를 바꾸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칩의 면적을 씁니다. 그러면 몇 개를 두는 것이 맞는가? 정답은 없고 요구 조건이 정합니다. 초당 몇 장을 처리해야 하는지, 면적 예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시간 영상을 다루면 사이클을 줄여야 하므로 곱셈기를 늘리고, 배터리로 도는 장치라면 면적과 전력을 아끼려고 곱셈기를 줄이고 사이클을 늘립니다. 이 교재가 랩마다 곱셈 횟수를 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횟수를 알면 곱셈기 80개짜리 보드에서 몇 사이클이 걸릴지 바로 나옵니다. 64번면 1사이클, 86,000번면 1008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나와야 이 모델을 이 보드에 올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3개의 그림이 수식처럼 놓여 있습니다. 왼쪽은 숫자 0인 표본들의 평균 이미지입니다. 가운데는 나머지 숫자 전부의 평균입니다. 사이에 굵은 막대는 빼기이고 2개의 막대는 드모입니다. 오른쪽이 결과입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갈려 있습니다. 푸른 쪽은 0에서 더 밝은 자리이고 붉은 쪽은 나머지에서 더 밝은 자리입니다. 이 차이가 그대로 가중치가 됩니다. 학습을 하지 않고 평균만 2번 구했는데도 쓸만한 가중치가 나옵니다.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자리를 밝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랩에서 학습으로 가중치를 정할 때 이 값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균의 차이는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자리를 밝힐 때만 통합니다. 획이 많이 겹치는 숫자끼리는 평균도 비슷해져 차이가 흐려집니다. 그런 경우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다음 랩의 주제입니다. 판정 단계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구슬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표본 450개의 점수를 그린 것입니다. 가로 위치는 의미가 없고 세로 위치만 정수입니다. 가운데 굵은 남색 막대가 문지방, 곧 임계값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문지방 위에는 청록색 구슬이 모여 있고 아래에는 회색 구슬이 모여 있습니다. 청록색이 숫자 0이고 회색이 나머지입니다. 말끔히 갈리지는 않지만 대부분 갈립니다. 판정에 필요한 것은 비교 한 번입니다. 점수가 문지방보다 높은가 낮은가입니다. 회로에서 이것은 비교기 하나입니다. 곱셈 누산 64번 뒤에 비교기 하나가 붙으면 분류기가 완성됩니다.
임계값을 어디에 둘지도 선택입니다. 여기서는 두 집단의 평균 점수의 가운데로 잡았습니다. 위로 올리면 0을 놓치는 일이 늘고 아래로 내리면 0이 아닌 것을 0이라 답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두 오류 가운데 어느 쪽이 덜 곤란한지가 위치를 정합니다. 코드와 형상입니다. 왼쪽 코드를 보십시오. 합계를 0으로 두고 픽셀마다 가중치를 곱해 더한 다음 마지막에 바이어스를 더합니다. 4줄 뿐입니다. 오른쪽이 그 형상입니다. 64칸이 들어가고 화살표를 지나 원 하나가 나옵니다. 여럿이 들어가 하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화살표를 감싸는 주황색 고리를 확인하십시오. 안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는 표시입니다. 아래 회색 주석은 실측값입니다. 곱셈 누산 64번, 결과는 마이너스 238.2116, 그리고 수동으로 계산한 값과 넘파이가 같습니다. 여기서 수동 계산과 라이브러리 값을 나란히 찍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넘파이의 행렬곱은 내부에서 최적화되어 있어 우리가 손으로 쓴 반복문과 연산 순서가 다릅니다. 부동소수점은 더하는 순서가 바뀌면 마지막 자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결과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같다면 우리가 이해한 연산이 맞다는 뜻입니다. 이 습관이 랩 13에서 회로와 파이썬을 맞대어 볼 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때는 정수만 다르므로 한 자리도 다르면 안 되고 어긋난 칸의 수를 세어 0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두 줄이 그 검증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회로에서 무엇이 되는지도 짚어두겠습니다. 곱하기 하나는 곱셈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덧셈기 하나, 합계를 담는 변수는 레지스터 하나입니다. 반복문은 회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회로를 몇 번 쓸지 정하는 제어기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드 4줄은 회로에서 곱셈기 하나, 덧셈기 하나, 레지스터 하나, 그리고 64번을 세는 카운터가 됩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검은 창 위쪽에 이번 랩에서 실행하는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run 랩 02 multiply accumulate.py입니다. 창 안의 윗부분을 보십시오. 첫 두 줄이 수동 계산값과 넘파이 값입니다. 마이너스 238.2116으로 소수점까지 같습니다. 셋째 줄은 곱셈 누산 횟수 64번입니다. 픽셀 수와 같은 값이며 회로에서 곱셈기 1개면 64사이클이라는 뜻이 됩니다. 넷째 줄이 정확도 98%인데 괄호 안에 기준선 90%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괄호를 눈여겨보십시오. 이 문제에서 숫자 0은 전체의 약 10%뿐이므로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모두 나머지라고 답해도 90%가 나옵니다. 그러니 98%라는 값은 90% 위에 있는 8점만큼이 실제로 얻은 것입니다. 정확도를 혼자 두면 오해를 부르므로 이 교재는 언제나 기준선과 함께 적습니다. 아랫부분은 결과표입니다. 곱셈 64번, 비교 1번, 메모리 260바이트, 정확도 98%입니다. 랩 01에서 비어있던 3칸이 이번에 채워졌습니다. 메모리 260바이트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찍겠습니다. 가중치 64개를 실수로 저장하면 하나에 4바이트씩 256바이트이고 여기에 임계값 하나를 더해 260바이트입니다. 보드의 내장 메모리로 환산하면 0.1%입니다. 앞으로 이 값이 램마다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표를 읽는 습관을 하나 권해드립니다. 4칸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보십시오. 정확도만 높고 메모리가 크면 칩에 올릴 수 없고 메모리가 작아도 정확도가 낮으면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맵 10에서 6모델을 한 표에 모아 이 습관을 실제로 쓰게 됩니다. 응용 실습입니다. 3가지를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분류 대상 숫자입니다. 지금은 0을 나머지와 구분하는데 이것을 1이나 8로 바꾸어 보십시오. 1은 획이 단순해 평균만으로도 잘 갈리고 8은 다른 숫자와 겹치는 획이 많아 더 어렵습니다. 같은 방법인데 대상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둘째, 판정 임계값입니다. 기준값에서 위아래로 옮겨 보십시오. 올리면 0을 놓치는 경우가 늘고 내리면 0이 아닌 것을 0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두 종류의 오류를 맞바꾸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가중치의 부호입니다. 두 평균에 빼는 순서를 뒤집으면 가중치의 부호가 전부 반대가 됩니다. 판정도 그대로 뒤집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 시스 모두 바꾸기 전에 결과를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상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다는 것을,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오류를 맞바꾼다는 것을, 세 번째는 부호가 방향을 정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습입니다. 예상이 맞으면 원리를 이해한 것이고 틀리면 이해가 어긋난 지점을 찾은 것입니다. 이번 웹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은 곱셈 누산 한 줄입니다. 픽셀마다 가중치를 곱해 모두 더하면 숫자 하나가 나오고 그것을 임계값과 변주면 판정이 됩니다. 측정한 값은 곱셈 누산 64번, 메모리 260바이트,
정확도 98%입니다. 그리고 면적과 시간을 맞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랩은 오차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오늘은 가중치를 두 평균의 차이로 정했지만 다음 랩에서는 데이터가 스스로 가중치를 정합니다. 그것이 학습이고 거기서 추론과는 다른 종류의 비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랩에서 얻은 감각 하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산의 총 횟수와 그것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바른 값입니다. 횟수는 알고리즘이 정하고 시간은 회로를 몇 개 두느냐가 정합니다.